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오후 9시 40분 서울시 은평구 경찰서로 중년 여성이 신고를 접수합니다. 자신의 딸이 3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이후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 딸에 대한 신원을 묻던 중 특이한 사항을 알게 돼요. 그녀는 인터넷 방송 팬더TV에서 신입 BJ로 활동하던 20대 여성 A씨였습니다. 당시 1,3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팬층의 대다수는 20대, 30대 남성들이었죠. 주로 아침 10시에 방송을 켜서 오후 2시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딸이 인터넷 방송 일을 하는 게 걱정이 이만저만 많았어요. A씨가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방송으로 얼굴이 알려지고 또 대부분 남자 팬들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딸이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했던 거죠.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A씨는 항상 방송이 끝난 후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당부했고 딸은 이제 걱정 좀 그만해라 라고 투정을 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노파심은 이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3월 11일 마지막 방송을 기점으로 딸에게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지난 3일간 엄마가 계속 전화를 걸었죠. 근데 폰이 꺼진 채 답이 없어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엄마는 차라리 딸의 생방송이라도 갑작스럽게 켜지길 기다렸지만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우선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은평구 오피스텔에 방문했습니다. 쾅쾅쾅! 계십니까? 수차례 경찰이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죠. 이때 경찰이 그냥 돌아서지 않았고요. 오피스텔 주인에게 협조를 구해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불길함이 엄습했어요. 비릿하면서 쾌쾌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베테랑 경찰들은 단번에 그게 뭔지 눈치채죠. 시체 썩는 냄새였습니다. 일단 집안은 강도가 든 것처럼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이것저것 꺼낸 흔적도 있고요. 또 거실과 부엌, 안방 샅샅이 살펴보는데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은 곳은 화장실 뿐이었죠.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쓰러진 A씨가 발견됩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는데요. 이 시신의 강직 상태로 봤을 때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목이 졸려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견된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은 아니었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 골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이 머리뼈 중에 특히 후두부는 단단한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골절이 생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강한 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이 범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해서 기절시킨 후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사망 시점은 피해자가 발견된 14일부터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그 11일, 그 3일 사이로 봤어요. 이후 경찰은 오피스텔 출입구, 복도, 인근 CCTV 다 확보해서 분석을 시작했죠. 3일간의 기록을 초조하게 들여다보던 그때 수상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이 오피스텔에서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듯 하긴 했는데 이상한 건 3번이나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때마다 가로등을 피해서 좀 어둠 속에 숨어서 이동하는 듯 했고요. 마치 자신을 숨기는 듯 하죠. 그래서 경찰이 이 남자의 동선을 따라서 오피스텔을 빠져나간 후의 CCTV도 계속 추적을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이곳저곳을 좀 떠돌아다니는 듯한데 그러다 어느 한 곳에서 주변을 이렇게 경계하더니 우물쭈물 무언가를 품에서 꺼내서 버려요. 이 수상한 모습을 경찰이 바로 포착한 겁니다. 그 영상을 확대해봤죠. 그랬더니 손에 들려있던 건 작고 네모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인 누군가가 그걸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찰은 즉각 이 피해자 핸드폰 수거해서 포렌식을 했고요. 어렵지 않게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그는 바로 44살의 남성 김씨. A씨가 연락이 두절된 3월 11일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회장님이었죠. 일단 김씨는요, 그 A씨 방송의 열혈 시청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A씨에게, BJ에게 가장 돈을 많이 후원한 사람을 소위 회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후원했는지 좀 보니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 4개월간 약 1,200만 원가량을 후원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후에 그는 이제 A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요. 또 두 사람은 만남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CCTV 증거도 있고 또 핸드폰 기록도 있고 경찰은 정황상 김씨가 범인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즉각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어디 있는지 파악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만화방이 있더라고요. 저녁 7시에 경찰이 이 만화방을 덮쳤을 때 범인 김씨는 홀로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고 한가로운 모습이었죠. 그는 경찰을 대면했을 때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을 A씨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라는 말에 반항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검거된 후에 그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예, 목을 졸라 살해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격한 성관계 중에 작은 실수가 있었달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는 김씨의 주장입니다. 이 김씨라는 사람이 성적으로 SM 성향을 가지고 있었대요. SM이라는 건 간단히 가학성을 뜻하는 사디즘과 피학성을 뜻하는 마조히즘을 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대한테 고통을 줄 때 성적 흥분을 느끼고요. M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 흥분을 느끼는 거죠. 이 중 김씨, 자기는 S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네, 이게 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조금만 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SM 플레이를 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세이프 워드라는 걸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SM 플레이를 하다가 너무 이게 과격해지면 세이프 워드, 그게 커피, 사과, 리본 이런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된 단어를 딱 외치면 그 플레이를 멈추자라는 거죠. 그게 둘만의 암호를 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김씨는 이런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구미를 당긴 건 인터넷 방송이었어요. 거액을 후원했고 마침내 A씨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이 BJ A씨에게 너 내가 계속 후원을 하기 원하지? 그럼 너도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던 피해자는 요구에 응했고 2024년 3월 초 첫 만남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총 6차례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용의자 김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3월 11일 그는 피해자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평소에도 즐기던 그런 과격한 플레이를 하던 중 김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여기서 A씨가 이제 그만해요 라고 소리를 쳤대요. 근데 여기서 김씨가 멈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 게 우리만의 플레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말 그만두길 원했다면 그 앞서 언급한 세이프 워드 그거를 외쳤을 거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씨가 더 강하게 목을 졸랐고 성관계가 다 끝난 후에야 A씨가 숨이 끊어진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때 김씨는 망설입니다. 제가 119에 전화를 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전과가 있어서 신고하면 저 평생 감옥에서 쏘고야 돼요. 알고 보니까요, 김씨라는 사람이 살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도 너무 끔찍해요.
뭐였냐면 지난 1999년 김 씨가 19살이던 무렵입니다. 당시 17살이던 피해자 비양이 김 씨랑 어떤 관계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 씨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흥분했고 김 씨에게 폭언과 이제 뺨을 때리는 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처음에 김 씨가 좀 조용히 당하고 있다가 순간 돌변하더니 비양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졸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몸이 완전히 처질 때까지 계속 목을 강하게 졸랐고요. 이내 그녀가 사망해요. 그러자 비양의 시신을 집 안에 두게 되죠. 근데 시신이 부패를 하면서 악취가 나잖아요. 여기서 김 씨가 아주 단순하고도 악질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아, 냄새가 너무 나는데 그냥 이 집이며 시신 다 불태워버리면 되지 않나? 그는 LPG 가스통에 불을 붙였고 시신과 함께 집을 통째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금세 들통났어요. 그러면서 살인, 방화, 시체 손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죠. 그런데 이때 김 씨의 나이가 만 19세잖아요. 법정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 12년, 단기 7년의 낮은 형량만 선고된 채 그는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밝혀진 두 건의 살인사건, 이거 보면 심지어 방법도 좀 유사한 것 같죠? 근데 정말로 그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성관계 중에 발생한 사고, 이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김 씨라는 사람이 태도가 굉장히 뻔뻔해요. 자기가 순수히 다 털어놨으니까 감형을 받게 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지속적으로 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반면 경찰의 생각은 달랐죠. 이 사람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은데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신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했듯 피해자 A씨의 뒤통수에 골절이 있었죠. 그런데 김 씨는 머리가 어떻게 부딪혔다 이런 거에 대한 관련 내용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사고가 났다라고 했지만 정작 피해자 몸에서 김 씨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시신은 왜 화장실에서 발견된 거죠? 여기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몸에 뭔가 물을 뿌려가지고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궁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 피해자 몸에 담뱃재가 묻어 있길래 제가 그냥 씻겨주려고 그런 것 뿐이에요.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놔요.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김 씨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 것 뿐이지 살인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리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그냥 과실치사로 낮은 형량만 받을 게 뻔해요. 그래서 경찰들은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가 뭔지 그걸 좀 더 면밀히 추적을 했고요. 김 씨의 핸드폰, 태블릿 PC를 포렌식합니다. 그 결과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어요. 사건 이틀 전입니다. 김 씨가 A씨의 인터넷 금융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몰래 촬영해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현장 조사했을 당시에 A씨의 아이패드며 신용카드, 신분증, 보석함이 사라졌습니다. 즉,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요. 김 씨는 진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남녀 사이에 성관계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포장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들죠. 아니, 인터넷 방송 회장님으로 군림했었다면서 근데 왜 BJ의 돈이 탐났어? 알고 보니까 김 씨의 정체가 빈털터리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해야 했을 정도로 아주 궁핍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쉽게 벌지? 짱돌을 굴리다가 문득 인터넷 방송 BJ들이 눈에 들어와요. 와, 쟤네들 진짜 돈 많이 벌겠다. 후원 진짜 많이 받네? 그럼 현금도 두둑할 텐데?
이 BJ들을 털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죠. 먼저 김 씨는요, 현금 1억 2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BJ들에게 마구 뿌려대면서 적절한 대상을 물색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탄탄한 BJ의 경우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액을 후원하는 시청자들이 이미 많이 거기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주로 신입 BJ들을 노린 겁니다. 실제로 다른 여성 BJ들한테도 꽤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냥 막 돈 있는 척 하면서 접근을 해요. 돈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만남에 응한 게 A씨였던 겁니다. 5번의 만남이 쭉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 5번째 만남에 김 씨는 피해자 A씨가 방심한 사이 그녀 몰래 집에다가 태블릿 PC를 설치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려고요. 그리고 6번째 만남이었던 3월 11일 그 사건 당일에 A씨 집에 다시 왔죠. 김 씨는 태블릿 PC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A씨의 모든 계좌 정보가 찍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통장이며 여기저기 돈 갈취하면 끝이에요. 즉 A씨와의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순간 김 씨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A씨한테 자기가 선물했던 것들, 후원한 돈 다 돌려달라 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A씨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돌려줄 수 없다 라고 소리를 쳤죠. 두 사람의 언쟁은 점차 격해졌고요. A씨가 이럴 거면 당장 나가세요 라고 문을 열기 위해서 등을 돌린 순간 김 씨는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목을 졸랐고요. 그런데요, 이 사건에는 이 전말 외에도 놀랄만한 게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인 김 씨는 곧장 아내를 찾아갔어요. 아내가 그를 반겨줬나 봐요. 그러면서 경찰의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조언을 하고 또 남편에게 도피 자금으로 290만 원을 건넵니다. 이 행적으로 봤을 때 김 씨의 아내 또한 애초부터 자기 남편이 BJ 꼬셔가지고 돈 갈취하려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참 끼리끼리 만났죠. 2024년 10월 지난달입니다. 김 씨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때까지도 역시 그는 반성을 하거나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은 과실치사 아니다, 이건 고의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징역 2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그의 도피를 도운 아내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사건이요, 저는 오히려 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범인이 젊은 여성을 어떻게든 꼬셔서 성적인 것으로 이용하려다가 살인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무서운 계획을 가진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범죄가 이렇게 정말 방향을 알 수 없게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범인 김 씨. 바로 지난달에 나온 1심 판결 결과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이제 항소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계속 모든 게 실수였다, 과실치사다 주장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이 2번째잖아요. 만 19세 때 저지른 그 소년범 때의 살인. 어쩌면 그때 제대로 처벌받지 못해서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은 최종 재판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2월 13일 중년 여성 A씨는 20대 아들 B씨로부터 불안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엄마, 당분간 사정이 생겨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2월이니까 제가 4월에 꼭 집에 갈게요. 평소 이런 적이 없어서 어머니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일이 있으려니 싶어 쭉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에게선 소식이 없었죠.
결국 4월 1일 어머니 A씨는 수원 남부경찰서를 통해 아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데요. 보통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 경찰은 범죄보다 가출의 가능성을 두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아들 실종과 관련된 깊은 관련이 있는 한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당시 26살의 남성 한씨. 이 아들 B씨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니까 이게 결코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일단 한씨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BJ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B씨는 그의 애청자였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청자를 넘어서 그는 BJ 한씨의 집에 초대까지 받을 만큼 꽤나 친밀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실종된 후에도 어머니는 이 BJ 한씨의 집부터 찾아갔죠. 근데 웬일인지 한씨가 막 아들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 다급하게 묻는 이 어머니를 향해서 아유 전 몰라요. 저한테 물으세요. 이러면서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아주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우선 실종된 B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어요. 그 결과 나온 곳은 다름 아닌 한씨의 주소지입니다. 즉각 경찰은 이 어머니와 함께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한씨 아파트에 찾아갔죠. 처음 한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함께 왔다라는 소리에 그제서야 협조를 하는 듯 했죠. 경찰이 말합니다. 이 실종자 B씨의 휴대폰 위치가 여기 이 주소로 잡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 해도 여전히 한씨는 실종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렇다면 B씨의 휴대폰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한씨가 말하길 아마 걔가 실수로 제 폰하고 바꿔서 가져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걔 핸드폰 여기 있네요. 제 건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한씨가 경찰에 새로운 정보까지 주게 돼요. 사실 이 실종된 B씨가 속초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라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더불어 그가 입고 나갔던 옷도 꽤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요. 이후 한씨는 이 실종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좀 황당한데 제가요 최근 그 수사 드라마에도 나왔던 단역 배우였거든요. 제가 당연히 수사 협조해야죠.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좀 장난스러워요. 그래서 경찰 눈에도 굉장히 수상했고요. 아직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경찰은 일단 한씨의 진술에 따라 실종된 B씨가 만나러 간다던 그 속초에 사는 지인 D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찾아가 보니 D씨 역시 처음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른대요. 발뺌하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잠시 후에 걔가 여길 오긴 했는데요. 곧장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라고 증언을 번복해요. 이때 경찰은 D씨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감지했죠. 그래서 이 속초 경찰서와 공조하면서 여러 번 D씨를 찾아가 압박을 합니다. 당신 위증하면 더 큰 죄 받게 됩니다. 지금 아들을 찾고 있는 엄마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런 협박과 회유 끝에 결국 D씨는 경찰에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 D씨 역시 실종된 B씨처럼 BJ 한씨의 개인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 애청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원에 있는 그 한씨의 아파트에 초대된 적도 많았고요. 그러고 보니 당시 한씨의 아파트에는 한씨 외에도 한씨의 부인 김씨, 그리고 또 두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10대 고등학생 2명, 서양과 김군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한씨는 26살, 아내 김씨는 24살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자녀가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실제 가족관계는 아니었고요. 그저 이 부부를, 한씨 부부를 부모로 여기면서 뭔가 딸과 아들 역할을 하는 아주 기묘한 동거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종된 B씨 말이에요. B씨 역시 한동안 이 가족에 포함돼서 한씨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씨가 속초에 사는 D 씨, 그러니까 애청자였던 D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카메라 너머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BJ 한 씨가 시청자 B 씨를 야구방망이와 샤워기로 막 구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B 씨는 당시에 몸이 삐쩍 마른 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당시 한 씨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퍼붓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한 씨가 이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나 지금 쟤 죽였어.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D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럼 캐리어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한 씨는요, 직접 B 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서 그걸 또 이 영상통화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네가 말한 대로 유기하러 간다? 여기까지가 그 속초에 사는 지인이라는 D 씨의 진술입니다.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이거 지금 단순 실종사건 아니에요. 강력사건입니다. 곧이어 수원경찰서 강력팀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한 씨 집을 급습하게 돼요. 거기에 시신이 있다면 증거가 되겠지만 아까 분명 유기하러 갔다고 했었죠. 경찰은 주변 CCTV부터 수색했습니다. 아파트 건물 내부에는 CCTV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나마 정문에 CCTV가 있더라고요. 경찰은 즉각 이걸 확보해서 해당 날짜의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죠. 그 결과 아까 그 D씨가 말한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속속들이 포착됩니다. 일단 한 여고생이 비어있는 캐리어를 들고 한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게 찍혀있어요. 이 여고생이 바로 한씨 집에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동거를 한다는 서양이었죠. 게다가 3월 11일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 한씨로 추정되는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오더니 차에 타서 어딘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30분 후. 이때 캐리어만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30분이라는 시간 사이에 이들이 어딘가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경찰은 해당 그 수원 권성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30분 이내에 시신을 유기할 만한 장소를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수원교 부근이 가장 유력하게 여겨졌어요.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으슥한 곳이 많았으니까요. 이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일이 지난 4월 4일 새벽 1시 BJ 한 씨의 아파트에서 약 300m가량 떨어진 수원 달맞이 육교 및 배수로에서 실종된 B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3월 11일, 약 한 달 전쯤에 캐리어에 담겨져서 이동된 후 계속 여기에 유기된 듯해요. 사체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넓적한 이런 나무 팔레트가 덮여져 있었어요. 시신이 아직 완전히 부패된 건 아니었는데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죠. 앞서 D씨의 진술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부분입니다. 자, 같은 시각 수사팀은 한 씨의 아파트 입구에서 잠복하면서 동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딱 연락을 받아요. B씨 시신 찾았습니다. 받자마자 빠르게 아파트를 습격해서 한 씨와 그의 아내 김 씨를 검거했죠. 당신을 B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 그런데 한 씨는 사실 여태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체포 당시에는 의외로 덤덤한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검거 당시 경찰이 집안에 들어섰을 때 여기가 한 20평 남짓한 좁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생후 몇 개월 남짓한 한 씨의 진짜 자식, 진짜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놀란 건 이게 아니었죠. 집안 곳곳이 막 동물들의 배변이 가득해서 아주 불결한 거예요. 특히나 유독 작은 방 하나는 거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서 B씨를 감금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이렇게 좁고 더러운 집안에서 피해자 B씨 그리고 울고 있던 아이 또 고등학생 2명 한씨 부부까지 총 6명이 살았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서양과 김군 역시 함께 검거가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사건의 전말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일단 한 씨는요, 폭행한 건 맞지만 내가 B 씨를 죽인 적은 없다 라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어요. 그러다 며칠 후 좀 더 자세한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자 태도는 달라집니다. 일단 피해자 B 씨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심지어 좀처럼 부러지기 힘든 목뼈마저도 골절된 상태였어요. B 씨의 이 머리, 두개골은 야구방망이 같은 둔기로 수차례 얻어맞자 함몰까지 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결정적인 사인은 여러분 질식사였습니다. 질식사요. 그러니까 단순히 폭행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나 과다출혈로 죽은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한 후 아예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는 거죠. 이게 살인의 정황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여기에 더해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또 하나 확보합니다. 그건 바로 한 씨의 휴대폰이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집에 찾아갔더니 내 핸드폰은 그 피해자 B 씨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사실이 아니었죠. 경찰이 한 씨 본인의 휴대폰을 입수해 보니까 그 안에서 B 씨가 숨지기 직전 찍혀 있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알몸 상태로 얻어맞아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는 멍하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들의 범행 행각은 충격을 넘어 거의 경악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들이 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그 악연은 약 1년 전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J 한 씨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자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라이브로 들려주는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였던 B 씨는 2021년 5월부터 이 방송을 즐겨봤고요. 그러던 중에 한 씨가 애청자 중 몇 명을 선별해서 직접 우리 집으로 초대하겠다라는 이벤트를 진행해요. 그리고 거기에 B 씨가 뽑히게 되죠. 2021년 12월 24일. 24일은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B 씨는 자기가 평소 너무 좋아하던 이 BJ의 초대를 받아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비극은 상상하지 못했겠죠. 여기서 잠깐, 이 사실 피해자 B 씨에게는 다소 아픈 사연이 좀 있는데요. 그는 고등학생 때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에서도 경계선 지능을 확정받았고요. 그 후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BJ 한 씨의 방송을 보면서 나름 힐링도 하고 또 BJ랑 친해지면서 얼마나 즐거움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 씨와 그의 아내 김 씨는 딱 보니까 이 시청자 B 씨가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또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좀 낮다는 약점도 포착했고요. 이후 그는 부부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이들의 첫 계획은 B 씨를 아예 그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본인들의 노예로 삼아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야 이거 그냥 형이라고 불러 하면서 접근을 했고 나중엔 아예 우리 집 아예 왔으니까 그냥 자고 가 이러면서 이부자리도 해주고 또 다음날 밥도 해주고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서서히 검은 속내를 비추었죠. 첫 번째는 우선 이 B 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인터넷과 TV 상품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하다 보면 사은품으로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같은 게 오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가로채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B 씨, 피해자 B 씨는 사실 이제 이들과 살면서 약간은 불화가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하루 전화해가지고 나 다시는 그 BJ 형 안 만날 거예요. 나 죽일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을 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덕에 한씨 집을 나와서 잠시 동안 자택으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22년 1월 그는 스스로 다시 한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제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개인 연락을 통해서 다시 살살 구슬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야, 형이 좀 심했지. 야, 다시 잘해보자. 막, 다시 들어와라. 어쨌든 그렇게 아들이 떠났는데,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은 직접 한 씨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해요. 우리 애가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또 복용하는 약도 챙겨가지 못했으니까 좀 집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애원했지만 한 씨 부부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 씨는요, 다시 붙잡아온 B 씨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합니다. 야, 내가 4,500만 원짜리 면접을 봐야 되는데 네 엄마가 전화를 해서 면접 다 망쳤어. 그러니까 네가 그 돈 갚아야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거죠. 이후 한 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명목을 계속 주입하니까 B 씨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의 신분증을 재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씨가 그를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장에 강제로 취업시켜요. 거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급여는 다 한 씨 통장으로 이체됐고요. 또 B 씨 명의의 직불 카드도 한 씨와 김 씨 부부가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착취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아내 김 씨가 쓰는 고가의 최신 휴대폰, 그것도 다 B 씨가 개통해줬고요. 이 비용까지 다 그가 냈어요. 이렇게 갈취당한 금액이 무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럼 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감금과 착취죠. 근데 또 기이한 게 한 씨 집에만 오면 이들이 다 유사 가족관계를 연기했다는 거예요. 한 씨는 아빠라고 불렸고 아내 김 씨는 엄마라고 불려요. B 씨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인 서양과 김군, 그리고 앞서 이 범행 사실을 증언한 속초에 살던 D 씨까지 이 넷이 각각 네, 저희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공범으로 검거된 서양과 김군은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애네들 다 집에다 불러놓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막 가족 역할 놀이에 심취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살던 B 씨가 도망칠 기회가 있긴 했어요. 2022년 2월 13일 한 씨는 그를 직접 대동한 채 B 씨 할머니 집을 방문했거든요. 할머니 집을 왜 가냐 봤더니 B 씨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 왔냐 하면서 쌀이며 고기며 김치 챙겨주잖아요. 그걸 다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때 한 씨는 BJ 한 씨가 그 피해자의 어머니와 마주치게 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얘 잘 돌보고 있어요. 뭐 돈 쓰는 거 집안일 다 제가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너무도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B 씨는 다시 한 씨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난 3월 7일에서 3월 10일 사이 B 씨는 집 안에서 한 씨와 아내 그리고 공범 2명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끝내 목이 졸려 사망합니다. 이 모든 폭행의 이유는 그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다였습니다. 3월 11일 숨진 B 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서 다리 밑에 유기했어요. 그런데 B 씨가 사망한 이후로도 그의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소액 결제했고요. 또 아무 일 없는다는 듯 활발하게 SNS 활동까지 이어갑니다. 주범인 한 씨와 아내 김 씨, 그리고 공범인 서양과 김군. 이 4명은 살인과 사체 유기 및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자백을 한 D 씨의 경우에는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한 씨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씨의 아내이자 이 피해자를 감금한 아내 김 씨에게는 징역 2년, 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서양에게는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그리고 또 B 씨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군에게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 시청자들에게 받는 애정과 관심이 유명세의 기본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해주는 그런 팬들을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시청자의 순수한 마음을 그냥 짓밟아버린 거잖아요. 또한 인플루언서, BJ, 일반인들이 시청자의 관심으로 인해서 돈과 명예를 얻게 되는 현재 사회 분위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더욱더 카메라 앞에서 모든 이들의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